우리 홍순철 교수님께서 해주시는데 조금 전에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님으로 계시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으로 아마 올해 2월달에 취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태아의학회 교육위원으로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태아 생명 문제 전문가시라고,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태아 생명을 살리는데 하여간 인생을 거의 걸으신 그런 분이라 생각하고, 제가 오면서 소개를 드리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렇게 바쁘신 분이 이렇게 시간 내서 오시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힘든 발걸음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도착하셔서 이제 강의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태아 생명 존중, 낙태되어야 하는 태아는 없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 거고, 저번에 1차 그런 강의 때 기독신문 일면에 이렇게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자, 홍수철 교수님 나와주시는데 우리 힘차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올라가시죠. 네, 지난번에는 총론에 대해서 태아생명 윤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강론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많은 고민들이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기가 이상이 있거나 염색체 이상이 있거나 태아기형이 있거나, 그러면 과거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기를 낙태하는 것을 마치 가족 계획하는, 이번에 아기를 낙태하고 다음에 건강한 아기를 낳으면 됐지 라는 생각을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앞에 성도분들 중에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태아 생명에 대한 말씀을 자신 있게 전달하지 못한 목사님들이 많이 상처받을까. 근데 이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다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서로 목사님도 그리고 성도들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이 사회가 교회가 침묵하는 동안 이 사회가 죽어가고 있고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고, 한 명의 생명이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가 죽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회가 나서지 않으면 더 이상은 해결책이 없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목은 낙태되어야 하는 태아는 없다. 원래 옛날 제목은 어떻게 했었냐면 어떤 태아가 낙태되니까 사실은 반어법적인 질문을 썼어요.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마치 그러면 어떤 애기를 낙태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질문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갖고 아예 제목을 원래대로 바꿨습니다. 낙태되어야 되는 태아는 없다. 지난번에 잠깐 보여줬죠. 이거 사실은 산부인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7주, 우리가 40주를 10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0달을 40주라고 하면 36주는 그냥 밖에 나와서 가만 놔두면 사는 애기입니다. 근데 그런 애기를 이제는 죽이는 이런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건 아주 참담할 정도고요.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죠. 아이가 이제 성이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두 가정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두 가정이 합의를 보죠. 내가 먼저 우리 애기를 먼저 잡아먹고 다음에 너희 애기를 잡아먹자. 왕에게 다가와서 얘기를 하죠. 처음에 첫 애기를 우리가 잡아먹었는데 이번에 너희 애기를 잡아먹자고 하니까
저 부모가 반대를 해서 그 가정이 싸움이 나서 왕한테 온 겁니다. 왕이 이제 옷을 찢으면서 어떻게 이런 참담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이게 누군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다 아시죠? 닉 부이치츠. 1982년도에 출생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산전진찰이 아직 뱃속에 아기가 이렇게 이상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만약 요즘 시대였으면 이 닉 부이치츠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한 가지 들고요. 당시에. 그리고 또 하나는 닉 부이치츠. 한국에도 몇 번 왔습니다. 저도 닉 부이치츠의 설교 말씀 강연을 들었었는데 저번에 강연을 듣고 있으면은 혼란이 오더라고요. 저분이 정상인가 내가 정상인가 아니면 둘 다 정상인가. 아니 저분은 많은 자살하실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삶의 희망을 잃은 분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영위해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분인데 그래서 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인데 정작 팔다리 네 개를 다 갖고 있는 나는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저분이 정상이냐 내가 정상이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준으로 보면 저분이 정상이다. 제가 생각하기엔. 저는 아주 작은 자고 저분은 수없이 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는데 저분이 정상이다. 도대체 정상이라는 정의가 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그랬답니다. 성장 과정에서 질문했죠. 제가 왜 태어난 거죠? 방황하고 좌절했겠죠. 제가 왜 태어난 거죠? 우리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를 보내는 뜻이 있을 거야. 닉부이치츠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죠. 지난번에 잠깐 나눴습니다. 작은 근종이 있었던 임산. 30살에 결혼을 했고 40살에 이제 뱃속에 근종이 너무 커갖고 이제 수술하려고 병원에 왔습니다. 당시에는 낙태법이라는 게 있어서 낙태법이라는 거는 낙태를 하면 처벌한다는 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죠. 근데 이제 자궁 수술을 제거하기 전에 초음파를 봤더니 아기가 발견되고 이제 자궁 혹이 너무 커갖고 예후가 안 좋을 것 같았지만 이제 상과 고위험 임산부인 전문가인 저한테 의뢰가 오고 환자분하고 상의해서 결국에는 그래도 임신을 유지해보자. 나도 우리도 잘 모르지만 이 아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임신을 유지해보자. 환자는 용기를 냈죠. 그리고 임신을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의사인 제가 봐도 너무 놀라워요. 저도 뱃속에 이렇게 꽉 큰 근종이라는 혹이 차있는데 이 아기가 어떻게 자리를 마련해 나가지? 뱃속에 더 이상 공간이 없는데. 근데 근종이 점점 자리를 내주고 아기는 점점 커지고 아주 특수하게 오른쪽 위에 물론 일반적인 방법으로 분만할 수 없는 아기지만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특수한 분만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고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건강하게 잘 태어났죠. 지난번에 보여줬던 아기죠. 이 엄마가 30살에 결혼하시고 한 번도 그 부부가 오면 항상 웃지 않고 있다가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웃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난번에 제목은 이제 출산과 출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엄마 아빠가 웃고 옵니다. 그다음부터. 그 얘기를 엄마 아빠가 웃게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임신 10달 내내도 한 번도 웃지 않았던 이 엄마 아빠가 웃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아기가 웃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 아빠가 일방적으로 자녀한테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한테서 이제 웃음의 의미를 아기가 엄마 아빠를 향해서 이렇게 웃어주는데 어떻게 엄마 아빠가 안 웃겠어요? 상호관계인 거죠. 임산부의 림프종과 항암치료. 임신 22주 산모가 목에 큰 혹이 있었습니다. 검사를 하니까 암이 나왔어요. 림프종이라는 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와갖고 이제 항암치료하는 과에 입원을 해서 이제 항암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이제 항암치료 하시는 교수님은 이제 임산부니까 항암치료를 하려면 뱃속에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를 어떻게 해줘야 우리가 항암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뜻으로 산부인과에 의뢰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암치료를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한 5개의 항암치료를 하겠답니다.
알차, 리투시막,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독소르비신, 빈크리스틴, 프레진 등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5종류의 항암 치료를 한 5사이클 이상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임신 중기 22주 산모인데 항암 치료 하십시오. 이 항암 치료는 임신 1분기라 그럽니다. 우리가 몸의 심장이나 장이나 장기들 형성해 나가는 걸 1분기라 그러는데 5주에서 10주.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아기가 이런 항암제조차도 아기도 똑같은 생명이니까 견디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암이 걸리면 항암제를 견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항암제를 맞으면 죽을 만한 사람은 항암제 맞으면 안 되겠죠. 오히려. 그렇지만 몸에는 부담이 되지만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아기도 일정 시기를 지나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하십시오. 저희가 아기는 저희가 관찰하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났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했고 35주에 이 종양도 없어졌습니다. 완치됐죠? 엄마 아빠하고 아기도 건강하게 잘 났어요. 그럼 만약에 이 얘기를 죽였다 그러면, 만약에 낙태하려고 그랬다면 도대체 왜 낙태를 했었을까? 만약에 거꾸로 우리가 그 당시에 낙태를 했다면 왜 낙태를 했을까? 아기가 그 항암제 때문에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아기가 낙태하지 않았을까? 선생님, 이 애가 나중에 암 걸리면 어떡합니까? 여기 여러분 중에 앞으로 암 안 걸리실 분은 손 들어보세요. 우린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사실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암 걸릴지 모르니까 지금 나는 미리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막연한 소리가 서로 던집니다. 애기가 어떻게 살려고, 애기가 어떻게 참으려고. 애기는 멀쩡합니다. 뱃속의 애기는 항상 I'm okay. 저 잘 있어요. 엄마, 아빠, 제발 좀 걱정 좀 하지 마시고 좀 제발 세상에 빛 좀 보게 해주세요. I'm okay. 하는데 엄마, 아빠 귀에는 안 들려. 아니야, 너는 이상이 있을 거야. 너는 뭐 위험할지 몰라. 막 이런 얘기를 우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안감은 서로 얘기를 하면서 주변 사람이 한마디 하고 또 한마디 하고 그 불안감은 점점 커집니다. 애기는 멀쩡히 나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이제 낙태죄를 폐지하는 일부 단체가 있어요. 이제 낙태죄를 폐지하는, 그러니까 자유롭게 낙태를 하자고 주장하는 그룹들, 지난번에도 일부 얘기했지만, 많은 사상적 배경에는 일종의 유물론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분들이, 낙태죄를 주장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페미니즘. 예를 들어 과거에는 그 유물론을 주장했던 막스 레닌주의가 이제 우리 사회적인 지도자들, 부르주아를 노동자와의 계급 투쟁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는 그 경계, 투쟁 전선이 바뀌어서 그 투쟁은 남성과 여성의 투쟁이다. 남성은 극복의 대상이고 우리를 탄압하는 존재고 여성은 뱃속에 애기 때문에 그런 억압의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된다. 이 페미니즘도 일종의 유물론하고 이론적 배경을 많이들 갖고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거기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은 제가 느끼기에는 한 70%, 80% 이상의 아주 열렬히 하시는 분들은 그런 유물론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뱃속의 아기는 밖에서 보이지 않아요. 뱃속의 아기는 밖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야.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같이 생활합니다. 우리 눈에 공기가 안 보이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숨을 쉬고 있어요. 실제로 이 낙태죄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그러면 어떤 경우에 낙태를 해달라고 요청하냐면 아기가 기억이 있으면 낙태하게 해주세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낙태하게 해주세요.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무조건 낙태하게 해주세요. 프랑스에서 드디어 이 경지까지 왔어요. 이번에 임산부가 원하면 언제든지 낙태할 수 있게 했어요. 그 말은 뱃속에 아기는 권리가 없고 부모는 권리가 있다. 어른, 성인은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주 이기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쉽게 얘기하면 정치인들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사람 투표권이 없네. 투표권이 있네. 투표권 있는 사람들은
당신들의 의견은 들어주기. 특별권 없는 뱃속의 의견, 당신들의 의견은 글쎄. 이런 판단들이 있는데 이런 판단들과 페미니즘과 여성의 일부 단체의 목소리와 이런 것들이 연합돼 갖고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생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임신 22주 내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 이처럼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훨씬 인간이 근접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때도 그러면 아기가 언제부터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한 22주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답니다. 그래서 22주부터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임신 22주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이 낙태를 원하면 낙태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것도 참담하죠 사실은. 22주 이내에 낙태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정치인들이 아니면 사회가 합의해서 법을 만들어라 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법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뭐 아까 36주 아기도 낙태를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반대로 미국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오히려 1972년도에 로데웨이드 판결을 따라서 우리는 2019년도에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허용한 판결을 했는데 미국은 오히려 작년에 반대로 갔어요. 연방대법원 2022년도에 연방대법원에서 우리 헌법재판소와 같은 데서 여성이 자기결정권, 여성의 몸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중에 뱃속의 아기를 죽일 권리는 없다. 뱃속의 생명과 어머니 당신의 생명은 다른 개체입니다. 라는 선언을 한 거죠. 지난번에도 잠깐 사진 보여드렸죠. 목숨을 걸고 판단하시는 헌법재판관들입니다. 우리는 진짜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목숨을 위해서 누군가 나서주지 않으면 슬프겠죠. 뱃속의 얘기는 누군가 목숨을 걸고 대변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 좀 과격한 거 아니야? 과격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데 여러분들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강당에서 진짜로 선언하셔야 됩니다. 뱃속의 이기가 살아야 여러분이 가정이 살고 우리 사회가 사는 거라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이분들 상처받을까봐 우리 침묵하면 안 됩니다. 침묵하는 사이에 뱃속의 이게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어요. 왜 우리는 아기를 죽이는가? 앞에서 몇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임산부가 와요. 이제는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카데사탄. 사탄 들어가면 막 약이 막 어려워. 약이 사탄이라. 약 이름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사탄이라는 약이 들어가는 약은 임산부한테 절대 금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산부의 태아경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약이다 라고 했어요. 이제 미국에서도 A, B, C, D, X란 약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X 클래스다 그러면 임산부가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을 먹었으니까는 이거를 낙태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X라는 약은 임산부가 약을 고를 때 별로 권하지 않는 그런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X약을 먹었으면 이게 기억이 생긴다. 이 뜻은 아닙니다. 좀 어렵죠? 임신 중에는 X약을 권하지 않는다. 그런데 임산부가 실수로 X약을 먹었다고 무조건 기억이 생기는 건 아니다. 어렵죠? 예를 들면 뭐 콜레스테롤 약. 지금 여기 고지혈증 있는 분들은 혈압 있고 고지혈증 있는 분들은 가면 콜레스테롤 약을 줍니다. X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은 태아경을 증가시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기가 콜레스테롤을 영양분으로 쓰거든요. 성장할 때. 그렇기 때문에 X라고 해서 무조건 아기 기억을 유발시키는 건 아니다. 피임약, X약이 X로 되어 있지만 태아경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X약을 먹은 아기들은 왜 유산이 되는가? 아기가 태아경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죠? 이분도 X인 카데사탄을 먹었어요. 카데사탄. 이 약은 이제 일부 태아경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알려진 약입니다. 근데 그거 좀 잘 기전을 이해해야 되는 게 한 임신 8주가 되면 아기가 콩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약은 콩팥에 작용해서 아기 소변 양을 줄입니다. 아기 소변이 양수거든요. 양수가 줄어들면 이게 좁은 공간에 있다면 팔다리가 이렇게 오므라들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태아 기형이 생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기가 아직 8주가 안 됐죠. 7주 사이에. 설사 8주여도 약을 끊으면 정상적으로 소변 양수가 되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약만 다른 약으로 바꿔주면 돼요. 고혈압 약. 근데 이 약을 먹었다고 해서 아기를 낙태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아기 태아경이 아직 안 생겼어요. 생기들 약을 임신 내내 계속 먹으면 양수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약만 다른 약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는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아기가 태아경이 생겼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늘 얘기하죠. 두려움은 누가 주는 마음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 두려움. 사실은 아기는 저 잘 있어요, 엄마. 제발 좀 저를 좀 잘 돌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뱃속에서. 아까 항암치료. 이분도 항암치료 임신 중에 하고 잘 낫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약을 받더니 임신 중에 약을 드신 분하고 안 드신 분하고 비교했더니 태아경의 빈도가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태아경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경제 발전 시기에는 여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1970년대를 거쳐서 오셨지만 동남아에 가면 태아경이 되게 많아요. 입술 갈림증, 복복결순증, 심장질환 이런 태아경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요즘엔 태아경이 별로 없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경제가 많이 발전했죠. 1970년대보다 지금이 많이 발전했어요. 네, 영양이 관련이 있어요. 임산부가 성장하는 과정에 영양 상태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가만 놔둬도 태아경이 많이 생기는 나라가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아프리카 미래재단이라는 팀하고 에스와틴이라는 나라에 가서 입술 갈림증 클립트랩 아기를 13명 정도 수술해주고 왔단 말이에요. 또 미얀마나 이런 데 가면 아기가 클립트랩이 태어나면은 이제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막 비난을 해요. 너희 가정이 전생에 얼마나 많은 죄를 져갖고 이렇게 막 이런 얘기도 그게 아니거든요. 이분 약 먹은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임산부 성장 과정에 아기한테 줄 수 있는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아기가 성장 과정에서 원래는 다쳐야 되는 입술이 못 다치고 갈림증이 남아서 태어난 것 뿐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영양 상태가 좋아져갖고 이런 태아경이 많이 줄어들고 심장경도 줄어들고 암경도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클립트립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이건 낙태되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는 이런 태아경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클립트립 심장경도 많이 줄었어요. 엄마들이 가임기 여성들의 영양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약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런 원인 때문에 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런 상담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실제로 저런 약을 드신 분들이 태아경이 만약에 2%가 발생했다. 통계 그동안 약을 2만 명이 먹었는데 임신 중에 그 중에 태어난 아기들 같으니 2%가 태아경이었다. 그러면 저희가 설명할 때는 왜냐하면 일반 임산부, 약을 안 먹은 임산부도 한 3%가 태아경이 생기거든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일부는 암이 생길 거예요. 이제는 저희가 암도 자연적인 질환의 하나로 받아들입니다. 수명이 길어지니까는 이제 돌아가시는 방법이 암으로 돌아가시거나 노안으로 돌아가시는 둘 중에 하나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러운 과정의 하나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시대가 됐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2% 정도의 태아경이다. 그럼 다른 임산부들도 한 3% 정도는 태아경이 생기거든요. 100명 중에 3명은. 태아경이라는 게 심장에 작은 구멍이 있거나 아니면 뭐 어디 다른 미세한 이상이 있거나 이런 이상들을 하나씩 갖고 태어날 수 있다. 사실 우리도 다 정상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지만 한 번도 검사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염색체가 정상이라고 믿지만 이제 부모가 염색체 검사를 하는 때가 있어요. 아기가 첫 번째 태아경이어서 보니까 염색체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애기를 낳대요. 두 번째 임신해서 보니까 또 똑같은 염색체 이상이에요. 이상하다. 그래서 엄마 아빠 염색체 검사를 해요. 그랬더니 엄마랑 똑같아. 이제 엄마가 거꾸로 묻죠. 그때 첫째 때 왜 낙태했죠? 저랑 똑같은데? 저는 지금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상이 뭐냐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랑 다른 염색체가 46, XX, XY랑 다르면 이상이 있다. 우리랑 조금 모습이 다르면 이상이 있다. 심장이 작은 구멍이 있으면 이상이 있다. 너는 제대로 생활을 못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태도를 긋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염색체가 다 정상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심장에 작은 구멍이 있다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심장 초음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증상이 나타날 정도라면 심장 구멍이 커야겠죠.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서야 이제 심장 검사를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2%의 태아경이 있다 그러면은 전문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기가 정상일 확률이 98%입니다. 제가 이 98% 정상이에요, 선생님? 그럼 괜찮네요. 그래요. 근데 거꾸로 아기 태아기형 확률이 2%입니다. 2%나 돼요, 선생님? 큰일 났네요. 저희 도저히 임신을 유지할 자신이 없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한 분은 긍정적으로 얘기했고 한 분은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태아기형이 다른 분들도 약 안 먹은 분들도 태아기형은 3%는 생깁니다. 이 얘기를 굳이 따로 안 해주면 2% 태아기형 확률은 2%입니다. 그러면 저는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얘기를 포기하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설명이 되게 중요하죠. 정상의 확률이 98%입니다. 이건 뭐 눈 감고 나도 정상이 됩니다. 98%의 확률이죠. 그죠? 그래서 염색체 이상도 우리는 이제는 생각이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우리가 따라가고자 했던 유럽이나 미국의 선진국, 우리는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와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다운증후군은 국가에서 사실은 다 낫는 염색체 이상의 하나로 생각을 하죠. 다운증후군.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이제 진단할 때 목이 좀 두꺼워지는, 그리고 이제 산전 진단 기법으로 미리 진단할 수도 있게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책이 나왔어요. 이 최은경 선생님은 연세대학교 간호대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임신을 하신 거죠. 그리고 출산을 했어요. 출산을 하고 얼굴 모양이 약간 좀 특이하다. 그래서 염색 다운증후군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담당 소아과 선생님 다 오시더니 뭐라 그랬냐면 조슈아가 태어난 것을 축하합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이 최은경 선생님은 뭐라 그랬냐면 다운증후군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본인이 의료인이니까 간호대 교수시고. 그런데 염색체 검사가 다운증후군이에요. 이 소아과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동생도 다운증후군이에요. 지금 50대거든요. 내 동생이 직업이 2개가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신문을 2개를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다 한 가지 잘 못하는 게 있는데 통장 관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 통장 관리는 지금 어머님이 도와주고 있어요. 도대체 왜 다운증후군을 이 세상에 나오면 안 된다고들 생각을 하는 건지. 수학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생각을, 우리가 뭐가 먼저, 이미 우리 사회도 많이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다운증후군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다. 다운증후군의 당사자는 99%가 행복해요.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요. 또 그 부모도 80% 가까이 79%가 자녀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형제자매 88%가 그 다운증후군 형제가 있는 것에 그 형제에 대해서 본인이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서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온 가족이 다 행복해요. 왜 다운 가정이 불행할 거라고 우리도 자꾸 생각을 하고 그 애기가 태어나면 너희 가족은 뭐 큰일 났어.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운증후군 가지고 있는 분들이. 터너증후군은 X염색체가 하나 없는 거예요. 이제 X염색체 이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많아요. 지금도 임산부들도 보니까 염색체 본인이 우연히 검사를 했는데 터너증후군 모자이시즘이라는 건 정상 염색체하고 터너증후군하고 섞여 있는 염색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뱃속에 이제 아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지만 본인은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병원 간호사예요. 지금 열심히 하면서.
터너주부분은 IQ가 정상이에요.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생동하다가 사회생활하다가 터너주부를 만났다. 여러분들은 구별하지 못합니다. IQ가 똑같고 어떤 경우는 엄청 머리가 좋아요. 두 가지 터너주머니 같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 하나는 키가 좀 작을 수 있어요. 뭐 그렇지만 우리가 편할 정도의 키는 아니에요. 저도 키가 작거든요. 저희 때는 이제 60명 정도 있었는데 저는 항상 보면은 번호가 두 개예요. 옛날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60명, 70명대 학교를 다녔던 3번 아니면 60번이에요. 키로 하면 3번. 가나다 순으로 하면 60번. 홍순철이니까요. 근데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요. 키가 좀 작다 그래서 그 키가 작은 것 자체가 이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임신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현대의학의 기술의 발달은 성장 클리닉이 요즘 한동안 유행하죠. 우리 애가 좀 작을 것 같아요. 성장 클리닉 데려가서 치료하고 키 키우고 실제로 키가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난임조차도 10가정 중에 한 가정은 난임입니다. 결혼하면. 우리가 결혼하는 임신하지 못하는 가정 여성은 이제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10가정 중에 한 가정은 다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난임 부부의 빈도가 10%거든요. 결혼했는데 1년 이상이 아무리 시도해도 임신이 안 되는 가정이 한 가정씩은 다 임신이 안 되고요. 현대 의학기술의 발전은 터너주부인데 임신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뱃속에 임신 중에 커다란 종양이 발견돼요. 처음 보면은 난 깜짝 놀라요. 뱃속에 저렇게 큰 종양을 갖고 여자아이 어떻게 태어나. 이제는 이제 남녀에 대한 얘기는 우리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뭐 여자애는 뭐 이래야 되고 여자애는 저래야 되고 뱃속에 큰 종양이 가진 애가 뭐 뱃속에 큰 흉터를 갖고 어떻게 살 거야. 뭐 이런 옛날에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처음 뱃속에 있을 때는 뱃속을 가득 채우는 혹이지만 이제 좀 공부를 해보면 이 혹은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못해서 콩팥이 혹으로 바뀌는 겁니다. 너무 좀 그냥 보기에는 흉측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밖에 태어나면 우리가 신장 이식할 때 콩팥을 몇 개 이식하죠? 2개 이식하나요? 신장 이식 받을 때? 하나죠. 그냥 하나로 사는 거죠. 그죠? 이 하나의 콩팥, 정상이 하나의 콩팥으로 애기는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콩팥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도태돼요. 사그라들어 없어져요. 수술도 안 해도 돼요. 뱃속에 꽉 채워둔 종양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면 대부분 다 수술도 안 하고 사라진다는 거죠. 나머지 콩팥은 정상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입술갈림증으로도 낙태하는 부모가 있었어요. 입술갈림증. 그래서 이제 이런 부모님이 오시면은 사실은 이제 대학병원에 오면 대학병원에서 진짜 입술갈림증, 입술뿐만 아니라 입천장도 막 갈려져 있다. 그러면 낙태하러 가려고 마지막 확인하러 왔는데 그러면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요. 요즘에는 성형외과 바로 보냅니다. 성형외과 보내면 성형외과 선생님이 그동안 아기들 수술한 거 보여줘요. 사진. 수술 전, 수술 후. 한 명 보여주고 또 다른 애기 수술 전, 수술 후. 또 다른 애기 수술 전, 수술 후. 딱 보면 이제 엄마가 생각이 바뀌죠. 괜찮네요. 수술하면 되네요. 그죠? 그러면 저 임신 유지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막 설명할 필요 없어요. 성형외과 딱 보내면 그렇게 설명해줘요. 그리고 애기 태어나면 엄마가 깜짝 놀래요. 이렇게 심해. 그러니까 실제로 마음의 준비를 아무리 담담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태어난 모습을 보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 막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모유수유할 때 좀 특수한 걸 기구를 써야 되거든요. 모유수유가 음압이 잘 안 걸리니까 공기가 새어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서 수술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엄마가 싱글벙글하면서 애기를 안고 오죠. 그때 임신을 유지하기 잘했습니다. 그죠? 도대체 애기를 왜 죽이는 건가 우리는? 이 장이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 끔찍해요. 뱃속에 있을 때도 양수 안에 장이 막 튀어나와 있어요. 이거 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의 문제가 아니라 뱃속에 배꼽에 우리는 다 닫혀있죠.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는데 입술갈림증, 심장구멍 이런 것처럼 뱃속도 다 뱃속이 닫혀야 되는데 뱃속이 좀 덜 닫힌 거예요. 덜 닫히면은
정상적인 장이 밖으로 이렇게 밀려 나오는 거죠. 이 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이건 어떻게 실어지면 장을 넣고 다시 꼬매주면 돼요. 근데 이제 보기면 너무 흉측스럽잖아. 너무 흉측스러워. 야, 이 얘기를 어떻게 나. 이제 현대의학의 발전은 아기의 태아 선천성경에 뭐 95% 이상을 완치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 얘기는 본인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사진이에요. 제가 이런 사진을 쓴 거는 현재 우리나라 한국의 재환자를 쓰면 뭐 초상권에도 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정보에도 문제가 되고 지금 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막 다 생활하는 친구들인데 그래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사진을 그냥 쓰는 거예요. 입술 관련증 사진들은 일부러. 이거는 공개되어 있는 사진들이니까. 뭐 척추분리증. 우리는 아기가 척추분리증이 있다 그러면 아기들이 다 사라져요. 대학병원까지 오지도 않습니다. 다 대대고 어디 가서 사라져. 야, 아기 척추분리증이면 나중에 뭐 어떻게 키워. 독일에 이제 국제 학술대회에서 갔더니 거기 독일 의사가 자기 나라에서 아기 척추분리증이 있었던 70명의 결과를 발표하더라고요. 아, 너희 국가는 다 낫는구나, 아기를 척추분리증. 우리나라 산모들은 다 사라지는데, 이게 우리 애는 무의식적으로 아직도 유교 사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육열이 더 열심히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자녀와 부모와 약간 별개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18세가 되면 딱 독립을 시키죠. 경제적 독립. 대학 등록금들도 본인들이 다 알아서 내고 아르바이트를 하건 융자를 하건. 그래서 미국에서 뭐 의과대를 졸업했다 그러면은 졸업하는 순간 빚이 6억이에요. 그 친구들. 융자 국가에서. 물론 저리로 융자를 얻기 때문에 평생 일하면서 갚아나가야 돼요. 부모가 막 이게 대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기아이가 이상이 있으면 그건 네 문제야. 난 도와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유교 사상이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장점이자 단점으로 있어서 자녀는 내 거야. 근데 내 거니까 내가 책임을 다지는데 이 책임은 너무 부담이 커서 못 지겠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어쨌든 이제 척추불증을 다 낳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시대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뱃속의 아기는 뱃속의 그 아이의 삶인 거죠.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이고. 저도 옛날에 목사님, 제가 30대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셔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 어려웠어요.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막 울었어요. 30대 교회 가갖고 하나님, 저 애들 제 거예요. 하나님, 제 거라니까요. 저희가 둘이 있는데 이 애들은 제 겁니다. 하나님. 근데 지금 순종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한테 잠시 맡겨주심을 지금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항상 하시던 설교니까는 이게 성도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르실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처음 들은 성도들은 이제 생각이 막 달라지는 거지. 아, 그렇구나. 근데 이 뱃속의 이 애기들을 왜 우리는 자꾸 죽이는가? 이 척추불리증 있는 애기들을. 근데 거기 72명의 애기들의 예우를 봤더니 예우가 다 좋아요, 생각보다. 이 스파이널 바이브, 부모하고 이 애기가 스파이널 바이브다는 거죠. 이 연구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척추불리증이 그 아이의 삶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 아이는 다른 삶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휠체어, 척추불리증이 있으면 예상할 수 있는 몇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뇌 쪽에도 영향을 준다면은 지능이 감소하는 애기도 있을 수 있어요. 척추로 인해서 보행장애가 생길 수도 있어요. 척추 이상으로 인해서 소변장애, 배뇨장애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뇌질환도 사실은 우리가 초음파로 뇌실이라는 공간이 확장되지 않으면 IQ는 정상이다. 척추와 뇌는 별개다. 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많아서 척추불리증이 있더라도 뇌 쪽에 초음파를 봤더니 뇌 쪽은 정상이다. 그러면 IQ 정상인 거예요. 거의 다, 대부분 다. 그럼 이제 걷지 못하는 휠체어를 타는 아이,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야 될지도 모르는데 휠체어 타면은 우리가 좀 미리 죽어야 되나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성인들이 휠체어를 타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언젠가는 휠체어의 도움을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연세가 드시면서. 휠체어에 타면 세상을 빛을 보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예후가 좋다는 거는
보니까는 IQ는 뇌실학 자격증이 없으면 일반인과 IQ도 똑같고, 그리고 한 70%는 보행도 다 합니다. 학습불일증이 있더라도. 한 50%는 혼자 걷고요. 한 20%는 보행기에 도움을 받아서 걷습니다. 거의 70%는 걷는다는 뜻입니다. 휠체어에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걷는. 예후도 생각보다 좋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지금도 척추불일증이라는 다 사라져. 대체 왜 우리는 아기를 죽이는가? 지난번에 문해아에 대해서는 한번 나눴습니다. 문해아에 대해서. 아기가 문해아로 태어난 아기를 보고, 야, 우리는 이기적이니까요. 아기가 문해아일 때 의사는 어차피 태어나면 오래 못 사니까 아기를 낙태합시다. 그랬는데 이분은 뱃속에 아기하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아이들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기의 추억을 쌓고 태어난 다음에 정상적인 이별을 한 이 가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나눴어요. 임신 중간에 낙태하는 것과 이렇게 정상으로 분만하는 것 중에 우린 누구나 이기적이니까 어떤 게 이 여성의 건강에 좋은가? 이게 훨씬 좋다. 정상 분만하는 게. 임신 중간에 아기를 죽이는 낙태하는 것과 정상적으로 분만한 다음에 정상적인 이별을 하는 것. 이 여성의 심리적인 충격이나 이런 거, 정신건강에 어떨까요? 이게 훨씬 좋다. 근데 왜 우린 계속 낙태를 했지? 우리나라는 계속 왜 애기가 오래 못 삽니다. 그러면 막 낙태해 있었지. 어차피 우리도 다 죽을 건데요. 그죠? 그 삶의 기간의 차이가 있지만 다만 우리가 허용된 삶이, 하나님께서 허용한 삶의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에 대한 생각들. 대부분의 애기는 오래 못 삽니다. 한 8일 이내에 대부분 사망하죠. 평균은 뭐 하루 이틀 정도뿐이 못 사는데 뱃속에서는 10달 동안 살아있죠. 밖에 나와서 오래 못 산다는. 지난번 보여줬던 분이 태어나자마자 한 4일, 한 5일을 세상의 빛을 보고 천국으로 갔는데 부모님도 애기를 만나러 갔었죠. 지난번에 이 얘기가 왜 우리 대학병원까지 문해아라 그러면 대학병원에 안 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해아라고 진단받고 대학병원에 왔더니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쌍태아기 때문에 왔던 거죠. 그 부모는 건강한 아기만을 치유하기 원했었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엄마가 아기를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세인 마이클리 얘기를 나눴습니다. 요즘에는 아까 36주라는 얘기를 하면은 그 36주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36주가 도대체 어떤 건가? 요즘에는 한 24주다 그러면 저희 고려대병원이요. 한 68%의 다 삽니다. 27주다 그러면 100% 다 삽니다. 100%. 27주. 옛날에는 27주를 하는데, 그런 얘기들도 100% 다 사는구나. 요즘 22주, 23주, 24주 뭐 이런 얘기들 다 살립니다. 대학병원에서. 이거 눌러주시면. 동영상 아래. 혹시 클릭되나요? 여기? 네. 그 임신 주수, 태어난 아기들의 무게가 뭔지 여기 보면은 900g, 28주. 아까 36주에 낙태했잖아요. 이렇게 커간 건데 29주, 900g짜리에서. 얘는 24주, 720g, 요만한 거죠? 이렇게 잘 커가요. 다 정상이에요, 다. 다 정상. 다 정상. 이렇게 잘 커요. 720g을 죽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에게 죽이는 겁니다. 29주 1kg. 이제 이 사진들은 엄마가 다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잘 컸다. 21kg 태어난 애기죠. 얘는 32주인데 1.79.
하나지. 690g이면 690g 24주의 기가 이르는. 우리가 690g이라면 뭐 많하겠죠. 700g도 안 되는 거니까. 얘는 25주, 얘는 730g이네. 다 조산으로 태어난 애기들이지만 이런 애기들은 이렇게 잘 컸나. 쌍둥이였죠. 1.6kg, 1.3kg, 1600g, 1300g. 얘는 이제 38주 애기죠. 얘는 27주, 420g. 400g이면 너무 작죠. 근데 이렇게 자라나갑니다. 400g 애기들도 이렇게 멀쩡해요, 멀쩡해. 400g. 이렇게 멀쩡해요. 물론 이제 성장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물리치료도 해줘야 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얘는 1300g, 1100g 30주 쌍둥이였네요. 사랑의 기쁨이. 이렇게 1.4kg 되는 1.1kg 되는 애들이 잘 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 애기들을 낙태한다는 게, 죽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얘는 1.2kg였는데 성준이. 그러니까 1.2kg 애기를 죽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건지 우리는 이해됩니다. 1.3kg에 비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한 애기들을 죽인다 그러면 이렇게 말이 되냐 막 그런데 뱃속에 있는 애기를 죽인다는 게 감이 잘 안 와요. 얘는 30주 1.3kg였네요. 수경이. 이렇게 잘 컸는데 1.3kg. 얘는 25주 860g이었는데 태환이. 그러니까 뱃속의 애기를 작을 때는, 아니 다음 슬라이드. 네. 정리하면 우리는 뱃속의 애기를 왜 죽이는가? 애기가 뭐 약을 먹었어요. 유신 중에 태아기형을 유발시키는 약을 먹었어요. 전문가한테 상의하면 됩니다. 애기는 정상인데 우리는 왜 죽였을까? 아, 우리 아이 뭔가 두려움, 애기가 태아기형 약을 시킬 수 있는 약을 먹었으니까 애기가 기형이 생길지도 몰라. 그런 두려움. 실제로는 애기는 저는 잘 있어요 엄마 계속 사인을 보내는데 아니야 넌 기형이 생길지도 몰라 하면서 그 두려움을 우리가 애기를 낙태를 선택하는 거죠. 이제 염색체 이상도 설사 다운증후군도 우리는 이제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 우리는 지금 이제 그만큼 사회가 성숙해져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해부학적 이상 95% 이상 다 치료할 수 있어요. 그죠? 척추분리증, 제일 심하다고 생각하는 척추분리증, 문해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예후가 좋습니다. 염색체 이상, 다운증후군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질환이죠. 사실 질환도 아니죠, 다운증후군. 평산생명연구소의 낙태 반대 세 가지 원칙입니다.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된다. 상업주의를 배격한다. 의료진 양심에 반하거나 정규직 실명하는 비율주의를 강요받아서는 안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 예, 혹시 강의 들으시고 질문사항 있으신 분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명쾌한 강의셨기 때문에 질문 없이. 그 성산 생명윤리 그 모임이 이제 마지막 정리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산 생명윤리연구소는 매주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째 주 토요일 날 우리 공개 강좌 생명윤리 공과 강좌 그래서 3월 달에도 했고요. 4월 달에도 둘째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줌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송희철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면 이제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원하시는 분들 와서 같이 생명윤리에 대한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일단 생명윤리에 대한 생각들이 공부해져야 그래야지만 진짜로 행동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서플이라는 우리 한 20분 정도를 모집해서 한 7주 과정으로 교육 과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각 지역에서 온 곳곳에서 이제 생명을 살리려는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된다. 우리 뭐 혼자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 살려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낙태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 특별한 지금 이런 거 정도를 고민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둘째 지난번 말씀드린 둘째 임신했는데 셋째가 임신했는데 어떡하죠? 하고 교회 이제 권사님이나 아니면 교회 집사님께 같은 여성으로서 쓱 질문을 하는 순간이 이게 엄청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무슨 말이야? 당연히 나야지. 내가 도와줄게. 무조건 나야지. 지금 둘이 있는데 지금 둘 키우기도 벅차는데 무슨 말이야?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줄게. 이 한마디가 이 세 번째 이게 살고 죽고를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이다. 그리고 옆에서 그 말할 때 그렇지 힘들만도 하지. 셋째를 어떻게 키워? 이러면 이 엄마는 힘을 얻어서 전업하죠. 이제 그 동의를 얻으려고 말을 꺼내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세 번째 뱃속에 있는 그 낙태해도 그게 정당하겠지라는 동의를 얻으려고 여러분들한테 말을 꺼내는 순간 그걸 동의해주면은 여기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한 분 한 분이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생명에 대한 공부를 하신 먼저 깨달으신 분들이 각 사역지에서 그 생명을 나누는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